제 손이 그날 처음으로 멈춘 건 통장 잔액이 0원을 찍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한 일이 저녁 7시까지 이어졌어요. 11번. 저는 그날 11번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0만 원, 또 200만 원. 멈춰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넣은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다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만에 3,200만 원을 잃었어요. 남편이 3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제가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온 돈, 그 전부가 그날 오후 낯선 계좌번호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 62살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슬하에 딸 둘을 뒀는데 둘 다 출가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고 별다른 사건 없이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춰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난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 박상철 씨는 올해 2월 33년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등을 떠민 거였죠. 퇴직금으로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처음엔 그 돈이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은 아직 4년이 남았고 아파트 대출 이자의 관리비, 보험료, 식비까지 빠지면 한 달에 적어도 250만 원은 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버티면 2년을 조금 넘길 뿐이었어요. 남편은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냈지만 연락이 온 곳은 2군데였고 그마저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중고거래 앱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 순자가 알려줬거든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팔면 된다고. 요즘 다들 그렇게 용돈 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옷가지 몇 개, 주방용품 몇 개를 올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첫 달에 4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닌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처음 번 돈이라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하냐면서 대견하다고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달엔 58만 원을 벌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묵혀있던 건강식품 세트, 큰딸이 쓰다 두고 간 소형 가습기,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릇 세트까지 하나하나 팔았죠. 세 번째 달에는 아예 집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 작은 딸 방에 방치된 태블릿 거치대까지 올렸어요. 거래할 때마다 직접 동네에서 만나서 물건 건네고 현금 받는 게 전부였으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작은 딸 방에 있던 55인치 삼성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딸이 독립할 때 방치해두고 간 것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중고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닫고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45만 원에 올렸어요. 올린 지 40분도 안 됐을 때 채팅이 왔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이 걸렸거든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상대방은 가격 흥정도 없이 바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데 딱 필요한 사이즈라면서요. 젊은 부부가 새 살림을 꾸린다는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 딸들 독립하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집이 멀어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55인치 TV를 들고 나가기도 버거웠던 저는 흔쾌히 OK를 했습니다. 택배비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죠.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도 다 에스크로 결제라고 하던데 중고거래도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 싶었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로고가 뜨면서 공식 안전거래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색깔도 글씨체도 제가 매일 쓰던 그 앱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통장 번호를 적었습니다. 입금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자 마음이 놓였어요. TV 포장도 이미 다 해놨으니
택배 기사님만 오시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입금 처리 오류 발생. 동일 금액 재입금 시 자동 합산 출금 처리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돈을 받는 건데 왜 제가 먼저 입금을 해야 하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45만 원이 대기 중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저는 45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제 90만 원이 함께 들어올 거라는 안내 문구를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처음 TV를 사겠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고객센터에서 곧 연락이 갈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얼마 안 있어 전화가 또 왔습니다. 중고거래 앱 고객센터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 계좌번호도 맞게 됐어요.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진짜 고객센터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제가 먼저 그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말했어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입금하신 금액을 전부 잃게 되십니다.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 입금을 할 때 총액은 135만 원이 됐어요. 네 번째 입금을 할 때 손이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넣은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다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이 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입금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서랍 안쪽에 있던 적금 통장 메모를 꺼냈어요. 남편 몰래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큰딸 결혼할 때 보태려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용돈 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어요. 그 통장을 여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돈까지 보냈습니다. 6번, 7번, 8번,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어요. 오전부터 시작된 일이 저녁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마쳤을 때 통장 잔액은 8만 4천 원이 남아 있었어요. 3,200만 원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통장 앱을 켰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돈이 들어왔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서요. 잔액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마지막 입금한 돈까지 빠져나간 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전화는 없는 번호였고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요. 거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기당했어. TV 팔다가 우리 돈 다 날렸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그 침묵이 제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라도 지르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 말소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담당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계좌를 추적해도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 회수가 어렵다고 했어요. 피해 신고서에 3,200만 원이라고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퇴직금의 절반, 제가 20년 동안 모은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미 지난 일이었지만 그 질문은 며칠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큰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면서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걸 믿었어? 조금만 검색해봤어도 알 수 있었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남편의 침묵보다 제 자책감보다 더 깊이 박혔어요. 평생 딸들한테 든든한 엄마이고 싶었는데 이제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저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조 모임을 찾았습니다. 혹시 저만 당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처음 모임에 나가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중고거래 앱에서 당한 분, 택배 사기로 당한 분, 문자 링크 눌렀다가 당한 분,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은 카메라를 팔다가 1,800만 원을 잃었고, 또 다른 분은 노트북 거래에서 1,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사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돼 있는지를요. 중고거래 앱의 안전결제는 앱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외부 링크로 넘어가는 건 100% 가짜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어떤 로고를 달든 링크로 연결되는 결제 화면은 전부 가짜예요. 중고거래에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어떤 이유를 대도 사기입니다. 시스템 오류, 보안 인증, 입금 확인, 어떤 말이 나와도 예외는 없어요. 진짜 거래는 딱 하나입니다. 물건 보고 돈 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사기에서 가장 교묘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넣은 돈이 아깝다는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입금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써버린 돈을 아까워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 심리를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입금 요구가 올 때 바로 멈추는 겁니다. 그 순간 가족한테 전화하거나 경찰청 112의 상황을 말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에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뒤로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에 한 달에 95만 원 정도를 법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버는 돈이라 마음이 달랐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녁에 같이 TV도 보고 주말에 가까운 공원도 걷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고 있어요. 3,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잃은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처음 링크를 받았을 때 가족에게 물어봤어야 했어요. 첫 번째 입금 요구가 왔을 때 전화기를 내려놨어야 했습니다. 의심이 드는 그 순간 딱 한 번만 멈췄어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링크를 받은 분, 입금 요구를 받은 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멈추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돈도 한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멈추면 더 잃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62살에 3,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매일 마트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제 실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이 중고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링크 하나, 그 한 번의 클릭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나눠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